어쩌면 청춘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쩌면 청춘의 우디? 한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5회째인가요 오늘이? 네, 이번에 5화째인데 네,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네, 뭐 한 주간에 어떤 일 있었는지 얘기는 한번 해볼까요? 뭐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보내셨어요? 살았는지? 네, 저야 뭐 일단 라이브 클럽 공연하고 네, 갔지 제가 또. 네네네 네, 그때 뭐 그거 하고 독일어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뭐 어떤 여자분과 열심히 썸을 탔지만 지금 안개 속에 안개 속에 지금 들어간 상태. 그분은 오시지 어. 않았다는 후문이 있던데. 그분은 원래 공연에 오시기로 했다며요. 그녀는 네. 오지 않았다. 이런 느낌. 그 공연에서 그걸 너무 크게 얘기하셔갖고 너무 많은 안타까웠어. 관중들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뭐 그런 거라도 뭐 이슈를 끌어야죠. 노이즈 마케팅.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해야지. 아, 이번에 또 공연을 저도 가봤는데 이번에 어쩌면 청춘 이렇게 홍보도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아, 조금 맞아요.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때 저희가 어쩌면 청춘에서 저 네, 일요일날 공연한다 그랬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녹음을 하고 네, 들으시는 건 월요일 아니야? 월요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날 음. 공연했는데 못 음. 들으시지 않았을까 아니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전화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한번 아, 했으니까 그래요? 라디오 키친에서 한다고. 아니 한 분도 안 오셨길래 혹시 그런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본 거지. 아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저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혹시나 저희가 원래 그 한비가 9시에 10시에 라디오 키친에서 방송을 방송이 아니라 공연을 한다고 공연.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이제 앞당겨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9시에 했는데 한 혹시나- 팀이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혹시나 그걸 보시러 10시에라도 혹시 늦게라도 오셨을까 봐 저희가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긴 했는데 또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별뭐 기다리진 쓸데없는 않았는데 걱정, 쓸데없는 쓸데없는 걱정. 걱정이었나? 연예인 걱정하듯이 그냥 쓸데없는. 혹시나 거기 기다리고 계셨던 분 있으면 정말 죄송하고 리뷰 맞아요. 한번 남겨주시면 여기 댓글 같은 거 남길 수 있잖아요. 댓글 남길 수 있죠. 그런 거 남기시면 네.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죠. 저희 뭐 블로그나 이런 데다가 혹시 뭐 쪽지 비밀 비공개 쪽지로 이제 왔다 갔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 번호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로 커피라도 하나 보내드리던가 진짜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선물로 하나 보내드릴 수도 있고 밤에 난 음성 좀 메시지 죄송스럽더라고. 밤에 음성 메시지 보내고 막 편집 안 된 어쩌면 청춘 편지 보내드리고 보내고 막 테러지 이거는. 아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혹시나 진짜 계신다면 커피라도 한 잔 진짜 저희가 보내드리고 싶으니까 혹시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요즘 중국어 맞아. 공부하잖아요. 난 좀 물어볼 시간을 안 주네. 그래요? 이제 우디 씨는 어떻게 네. 지내셨나요? 약간 저번 주에도 네. 그렇고 맨날. 그러니까 어제도 중국어 공부를 요즘에도 하고 있고 사실 별일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오늘 그냥 중국어 공부를 하다가 한비의 새로운 그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비 한비가 원래 의미가 뭐라고 했죠? 한글로 의미가? 한글로? 네. 한자인데? 한자로 의미가 뭐라 했죠? 한가할 한에 음. 도울 피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음. 제 인생 모토인데 음. 한가하게 사는 거 개인적으로는 음. 그리고 어떤 외적으로는 남을 음. 도와주자 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비는 원래 이런 의미인데 중국어를 이번에 배우는데 한비가 한국 돈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 한국 그러니까 성조를 집어넣으면 한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던데 그래서 한비가 설마 이것까지 다 노리고 빅픽처를 그린 건가 중국에서 이름을. 돈을 벌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한국 돈을 또 이렇게 벌려고 중국 사람들 네. 다 타겟팅해서 사실 다 생각했으면 그러니까 외국에서 콘서트는 하지 않고 한국에서 콘서트 하면서 한국 돈을 벌겠다는 그 의지가 이게 드러난 것 같아서. 달러도 벌 건데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위클리 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지도자에 대한 얘기예요. 지도자의 네, 그래서 지도자 스페셜인데 이번에 반응이 괜찮으면 뭔가 제목을 하나 만들죠. 그럴래요? 청춘 지도자에서 길을 찾다. 괜찮네. 이런 거 어때? 괜찮네. 좋아. 괜찮네. 청춘 지도자에서 길을 찾다? 뭔가 어디서 많이 책에서 본 것 같은 무슨 카피인데? 다큐멘터리 제목 같은. 그러니까. 어쨌든 지도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반응이 괜찮으면 2부작으로 해서 네네네. 이번에는 저희가 뭐 한 명씩 조사를 각자 해왔거든요.
근데 반응이 괜찮으면 다음번에 또 괜찮은 지도자를 가지고 와서 네네네.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국의 네. 그 지도자들 있잖아요. 성공적인 네. 리더로 평가받는 사람들 저희가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네, 성공적이지 어.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좀 여튼 재밌는 사람으로 뽑을 지명도가 수도 있고. 있는 네, 지명도가 그 있는 사람들을 사람들. 좀 뽑아서 네.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고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네. 좀 그런 것도 분석해보고 네. 또 우리 대선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아마도 탄핵이 인용되겠죠 아마. 여튼 네. 요즘 그런 얘기 아닌 얘기도 나오지만 여튼 네. 만약 그게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음. 저희도 새로운 리더를 네. 뽑아야 되니까 그런 네. 의미에서 네. 좀 다른 데서도 길을 한번 찾아보자 네. 이런 취지로 한번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준비한 지도자는 바로 푸틴이라는 지도자예요. 러시아 러시아의 대통령이죠. 블라디미르. 네. 그러니까 그 푸틴이라는 지도자를 저희가 왜 선택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요즘에 스트롱맨 지도자라는 그 열풍이 되게 많이 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트럼프 같은 네, 트럼프나 뭐 두테르테 네, 두테르테나 뭐 어디죠? 이집트의 뭐 LCC 이런 사람들도 되게 강한 지도자로 꼽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좀 더 이런 위기를 극복할 만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어떠한 민주주의나 이런 것보다 좀 더 자기들의 입장을 좀 더 관철시켜줄 그런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 게 요즘에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뽑아온 게 바로 이게 푸틴이라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이라고 하면 사실 뭐 시진핑 이런 사람들이 나왔기 몇십 년 전부터 되게 스트롱맨으로서 활약하셨던 분이라 어떻게 보면 원조 스트롱맨이라고 할 수 그쵸. 있는데 현대 이제 21세기 지도자 중에서는 지금도 활약 중이죠. 예, 지금도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스트롱맨 지도자의 열풍이 이런 푸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뭐 진행되어 왔는지 이 사람을 통해서 왜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러시아에서는 거의 뭐 7, 80%가 푸틴을 강렬하게 지지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원인을 어떻게 보면 푸틴을 분석하면서 좀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푸틴을 한번 뽑아봤어요.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이 사람은 원래 KGB라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정원 같은 데 출신이에요. 그 KGB에 있다가 정계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옐친이라는 그런 과거의 대통령에 의해서 총리로 지명되고 2000년대에는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요. 제2대 대통령직을 맡았는데 네네네.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 원래는 러시아에서는 3선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해요. 보통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2선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러시아도 그런 조항이 있어서 2선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드미트리라는 사람한테 대통령직을 넘기고 본인이 총리가 됐거든요. 그 메드베데프? 네, 메드베데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총리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개헌을 또 한 거예요. 이제 한 번 더 대통령 그 3선 개헌을 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3선도 가능하게 돼서 이제 푸틴이 또 다시 대통령이 돼서 지금 대통령 임기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럼 합니다. 지금이 삼선째인 네, 거예요? 지금 3선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네네네. 네, 이제 대통령이 이제 3선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생애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이분은 1952년 10월 7일 레닌그라드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본인의 긴 풀네임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70년에 레닌그라드 대학에 입학해서 경제학 교수였던 아나톨리 소브차크 교수를 만났다고 합니다. 소브차크. 네. 근데 이 사람과의 인연이 나중에 푸틴이 정계에 진출하는데 발판이 됐는데 네네네. 이 사람이 이제 정계 쪽에서 좀 활동을 하던 야당 정치인이었는데 푸틴을 좀 괜찮게 생각을 해서 KGB로 푸틴이 나중에 떠나거든요. 떠날 때 이제 정계에 너도 정치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서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게 바로 소브차크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KGB는 그 전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네. 네, KGB는 1975년에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KGB에 가입을 한 거죠. 신기하네. 네, 그래서 그 KGB에서 활동을 하던 도중에 이제 1980년대 후반쯤 되면은 굉장히 러시아 사회가 어려워지거든요. 쿠데타도 일어나고 이제 독립운동도 생기고 동독이 이제 해체가 되면서 그렇죠. 네, 89년도. 그런 공산권 국가들에 대한 굉장히 충격이 컸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KGB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푸틴은 그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KGB를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이었던 게 참여하지 않은 세력 중에 바로 보리스 옐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 사람이 이제 푸틴을 좀 좋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보리스 옐친과 소브차크와 이제 푸틴이 같이 정치를 하다가 1999년에 총리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푸틴이 어려서 한 40대 정도였는데 굉장히 어린 총리라서 세간의 집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니까. 완전 키웠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될 것 같이 보이니까 독일에서는 원래는 푸틴이 동독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KGB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푸틴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니까 동독에 가서 KGB 관련 문건을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니까 푸틴과 관련된 자료만 빼고 다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만 다 삭제를 해버린 그치. 거죠. 어떤 활동을 했고 자기 과거를 깨끗하게 세탁을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푸틴이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KGB에서 이런 게 전혀 밝혀진 게 없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생애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미스테리에 빠져 있는 그런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옐친이 1999년 12월 31일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푸틴이 이제 총리로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대행. 되고 다음 해 이제 이제 대선에 나가게 돼서 러시아의 두 번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푸틴은 몇십 년 동안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한 지지를 받으면서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인기가 그렇죠. 많을까라는 왜 이렇게 생각이 인기 드실 있는 거야?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푸틴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기억에 남는 거는 자기 맘대로 행동한다. 네, 자기 맘대로 그냥 되게 어린애 깡패도 아니고 약간 깡패 느낌. 예, 깡패 유럽 있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할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네. 업적. 네, 업적에 대해서 좀 아.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람이 경제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보통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정희 정부 때 산업화를 했다고 한다면 푸틴은 과연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쳤을까라는 그러니까. 것에 대해서 궁금하실 그렇게 분들이 약간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데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이유는 딴 데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쳤는가 했더니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경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히 어떤 이상향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근데 푸틴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경제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거의 2배가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많이 경제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2003, 4년 이후로 고유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또 석유가 기름 많은 나라다 파니까. 보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지. 네. 뭔가 능력이라 하긴 좀 그렇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이때다 싶어서 석유를 굉장히 많이 팔았고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까지 올라갔었다고 해요.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그렇다 보니까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있고 물론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좀 사업적인 수완도 있는 것 같은 게 보통 러시아에서 가스 송유관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유럽이나 어떤 뭐 중국이나 이런 곳에 공급을 하는데 그런 가스 송유관 사업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 정책을 통해 보통 돈을 많이 번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뭐 제조업을 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게 최근엔 또 저유가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저유가에 러시아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나 봤더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외환 보유고도 많이 떨어지고 거의 IMF의 지원을 받을 만큼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근데 요즘엔 또 유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요즘엔 다시 경제력이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기름값에 따라 변하네. 네, 그냥 기름에 좌지우지 되는 그냥 그런 국가인 거죠. 하지만 운이 좋게도 본인이 집권을 했을 때 그런 석유가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지를 네. 완전 내가 경제를 살렸다 약간 음. 이런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네. 네, 맞습니다. 그 국민들한테는.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경제 정책을 펼쳤다고 하고 그거 말고는 딱히 특별한 건 표면적으로 없었다. 보이는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에 대해서 보통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실 거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대한 개입 때문에 많이 아셨을 것 같아요. 합병. 네, 그 돈바스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먼저 알려드리고 푸틴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네, 원래는 그게 우크라이나에서는 야누코비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 대통령이 되게 칠러적인 정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칠러적인 정책을 펼치니까
반정부 시위가 되게 속속들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랬더니 결국에 정권이 이제 물러나지고 친서방 이제 과도 정권 이게 수립이 됐는데, 근데 이 당시에 러시아 칠흑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던 데가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칠흑의 주민들이 이제 반발을 한 거지. 왜 우리 말은 안 듣고 얘네가 뭐 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냐?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약간 러시아 대 네. 서방 세계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때 이제 이때 그 칠흑의 주민들이 뭐 주민 투표를 한 거지.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하겠다. 우리 떨어져 나가서 러시아에 소속돼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초강수를 둔 거예요. 이제 우크라이나는 또 안 된다. 너네는 우리나라다라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겠죠. 만약 나간다고 했는데 그냥 그래 너는 나가라 잘 살아라 이러진 그치. 그럴 나라가 어디 있겠어. 우리도 갑자기 제주도가 뭐 우리 독립해서 중국 가겠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죠. 어쨌든 그랬더니 당연히 러시아에서는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다 무기를 이제 주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전투도 이제 벌이도록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하지만 러시아는 이런 무기를 지원했다는 사실조차도 부인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때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항공 17편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중에 러시아군이 이제 미사일을 쏴서 이게 격추가 된 겁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때 전원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EU나 미국에서 이제 에너지 등등으로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푸틴도 워낙 또 강경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도 너네 경제 제재한다 해서 미국의 농산물이나 EU의 농산물, 식료품을 이제 수입을 이제 전면 금지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크림반도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4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거의 90%, 한 70%가 되는 러시아 주민들, 그런 크림반도 주민들이 굉장히 병합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격렬하게 찬성을 하고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사실 잘 그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올해 같은 좋아한다고? 경우는 경제가 안 좋으면은 그냥 좀 사회적으로 되게 불안하고 굉장히 좀 불만이 많을 텐데, 여기는 오히려 경제가 쇠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겼는데, 근데 우크라이나보단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 모르겠네. 그리고 그 러시아에서 막 그 우크라이나 그 크림반도를 살린다고 각종 지원을 또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없으면서. 그런데 경제 성장이 그렇게 높진 않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기하네. 좋아하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2006년에는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1%가 그 공산주의의 붕괴를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대요. 그러니까 옛날 그 강했던 소련에 대한 그 향수가 남아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그 시절 예, 향수. 옛날에 우리가 세계 미국과 1, 2 다투던. 미국과 장을 겨루던 우리나라인데 지금 뭐 이렇게 약해졌는데 푸틴이 우리 기 좀 세워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그 얘기죠. 크림반도 그분들도 약간 그런 분들이 많은 거구만. 네, 그렇죠. 그런 굉장히 그런 러시아의 그런 강인하고 뭔가 그런 군사주의적인 그런 정책 드라이브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세력들이 그래서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냉전으로 또 치달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러시아가 힘이 있으면. 네, 러시아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경제력은 힘이 너무 없어. 미약하죠, 사실. 다행히도. 사실 그런 1인당 GDP로 따지면 우리나라보다도 한참 뒤떨어지는 한참 나라고. 지금 2만 달러. 2만 달러도 안 되죠. 2만 달러보다 19,0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떨어져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사실 국방비에다가 또 많은 지출을 하다 보니까 민생은 또 파탄이 나고, 맞아요. 사실 제대로 된 국가라고 볼 수도 힘들 정도로 그 국민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옛날에 구소련의 그런 이미지 덕택으로 주민들의 그런 지지를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버티고 생각도 있는 들고.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많이 나가더라고. 진짜 네. 해외 나가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또 이제 푸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시리아 개입에 대해서 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최근에 시리아에 대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IS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테고. 네네. 근데 러시아가 시리아의 어느 쪽을 지지하고 구체적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는 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 복잡한 문제죠. 네, 세계적으로 다. 막 석유 문제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이슬람 관련해서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그쵸, 대립도 네. 있고,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힘싸움, 그리고 IS 그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어떻게 보면 그 테러도 있고, 경제 성장에 대한 것도 있고. 중동이랑 미국 간의 네. 관계도 있어요, 솔직히.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주화의 그런 바람도 맞아요. 사실 거기 응축돼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이래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라고 설명하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사실상. 그래서 풀기도 어렵고 사실 네, 맞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네.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사실 원인이. 문제를 풀려면 모두가 할 수 있는 모두가 만족하진 못하더라도 수긍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긍조차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다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서 하나로서 통일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누가 죽어야만 끝나는 게임인 거예요, 사실상. 음.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리아 개입이 시리아 전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한번 사실상 설명해 주시죠. 시작을 한 거는 사실 그 아라사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시리아 대통령이 현재 바샤르 아라사드라는 아라사드. 대통령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40년 넘게 세습한 정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이게 아라사드라는 사람은 시아파 시아파. 교주고 시아파 이제 정권이고 네네네. 근데 시리아에서는 한 80%가 또 수니파예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런 조그만 소수 민족이 다수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라크 전쟁도 봐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이란의 그 대립 봐도 그렇고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대립은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족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촉발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독재 그러니까 그 아라사드라는 사람 40년 독재를 하니까 너네 이게 독재하지 말아라고 어떻게 보면 반독재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반정부 시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족 시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예. 수니파들이 이제 대다수일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이라는 종교 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서기를 둘러싼 이제 이권을 노리는 열강들이 개입하는 그런 전투 그런 현장이 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니파, 시아파도 음. 터키, 이란, 또 사우디가 또 나라가 시아파, 수니파가 또 달라요. 네, 또 다르죠. 그래서 거기도 다 종교랑도 개입이 돼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도 시아파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겉으로는 뭐 민주화나 미국 도와주는 척하지만 뒤로 막 IS 도와주고 있다 막 이런 비판 나오는 것도 사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게 있고 네, 거기다 또 쿠르드족도 있는 데다가 터키에서도 국내 문제가 또 있는 거고 그리고 이란에서도 미국이랑 또 사이가 안 좋은 데다가 맞아. 수니파 정권에다가 맞아. 그러니까 합쳐져 있는 거지. 그 맞아요. 사우디 같은 경우도 테러도 있고 음. 거기도 종교가 거기랑 또 겹치니까 맞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해. 맞아. 여기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렇다고 설명을 해줄 수도 없는 게. 그러니까 수니파 시아파 그 간단하게 저도 막 자세하게 모르지만 그 뭐야 이슬람에서 그 알라죠 알라 네. 알라 신의 그 자식들 중에 그 가장 원래 그 직계 네, 맞아. 자손이 이제 수니파예요. 거기를 원래 거기서 내려온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칼리파나 그 술탄으로 세워야 된다가 이제 그 뭐야 수니파예요. 그래서 대부분 그 이슬람계에선 70% 이상이 거의 다 수니파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그냥 맞아요. 직계이기 때문에. 근데 시아파는 뭐 그 반계에서 나온 거예요. 반계에서 그 옆에 뭐라 그래야 돼? 첩자식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거기서 나온 자식들인데 맞아. 거기서부터 이제 비록 파생돼서 이제 이란 쪽 뒤쪽으로 가서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데를 가서 나중에는 그 소수 종교 소수 집단이니까 막 암살을 자행하거나 암살단으로 발전이 된 거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IS나 아니면은 테러 집단이 됐다는 어떤 설도 있어요. 그 과거부터 그런 거니까. 그래서 시아파는 태초부터 되게 소수였어. 소수 사람들인데 신기하게 아이러니한 게 좀 높은 사람이라 그래야 되나? 권력층 중에 시아파가 은근히 많은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시리아에서 터져 나온 거죠. 시아파는 소수인데 맞아요. 대다수의 수니파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대충 이런 겁니다. 저도. 네, 이거는 정말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말 먼 옛날 얘기인데 그런 먼 옛날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그냥 제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싸우냐라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엄청 큰 일인가 봐요. 그쵸. 저도 이게 자기네들이 그런 아이덴티티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예성 농쟁 막 있었잖아요. 맞아요. 뭐 상봉 뭐 3년 하냐.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나. 그냥 제가 맞아요. 느끼기엔. 네. 그런 거랑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근데 러시아가 이제 러시아 그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한테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시리아 정부에서. 네, 시리아 정부에서 러시아한테 우리 좀 힘든데 반군 때문에 힘든데 우리 좀 도와줘라 했더니 러시아는 오케이 하고 도와줬는데 그때 무기도 되게 많이 팔고 그러면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거지. 그 시리아에서 어떻게 보면 석유도 많이 나오는데 도와주면은 석유도 얻을 수 있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명분도 없고 네.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뭐 옳거니 하면서 그런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시리아 정부도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알레포 공습에 대한 기억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시리아에 있는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습을 하면서 하루에 이제 100명이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시리아 내전이 지금 한 5년, 6년이 돼 가는데 그 와중에 최악의 공습이었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고 이게 군인들만 노린 게 아니고 굉장히 민간인들 대상으로까지 폭격을 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잔인한 방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러시아가 이렇게 시리아에 개입한 거를 좀 각인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시리아 개입과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개입하면서 푸틴이 되게 많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포브스에서 이제 또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한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의 항상 중심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약간 안 좋은 네. 사건이지.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사건인데. 그래서 푸틴은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벌을 계약하고 부패를 근절했고 비록 석유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룬 거지만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거둔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독재한다는 거 그리고 푸틴 세력의 낙하산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자꾸 본인이 좀 튀는 행동을 하니까 제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관적인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기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되게 안정적인 투자처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네네네. 투자도 이제 외부에서 투자하는데도 굉장히 망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긍부정적인 면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별로 본받고 싶진 않네요. 우리가 네. 어떻게 리더를 뽑을 것인가에 생각해보면 지도자의 길을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죠. 사실. 뭐 찾을 점도 있겠지만 뭐 별로 그렇군요. 저는 네. 또 제 얘기를 해보죠. 제가 찾아온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사회제도나 아니면은 어떤 복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독일을 많이 따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의라서 제가 또 우연치 않게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제가 조사한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메르켈 총리는 54년생이시고요. 서독의 함부르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아버지가 목사셨어요. 그래서 목사 집이니까 아버지 그 목회자들은 그 떠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전도한다 그러나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동독 지역에 가서 하는데 이제 라이프치 동독 지역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라이프치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태어난 데는 함부르크인데 이제 동독으로 가게 된 거지. 그래서 동독의 아버지 따라서 이제 동독에서 자란 거죠. 청소년 시기를. 그래서 이제 그 시기는 서독, 동독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자라왔죠. 공산주의 체제 하랑 이제 아버지가 목사시니까 어떤 기독교적인 그리고 독일이 되게 그런 기독교적인 나라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어렸을 때부터 신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어떤 공부도 좀 그쪽으로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수학이랑 물리 쪽으로 좀 뛰어났대. 그 자기 개인적으로. 그래서 대학교도 이제 물리학과를 가게 되고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나중에 교수까지 하게 돼요. 열심히 그냥 거의 공부만 해왔죠. 솔직히 정치 뭐 이런 것보다도 계속 20대 중반까지는 그 교수학이 아니라 물리학 공부를 하다가 이제 20대 중후반 돼서 바로 교수까지 된 거지. 근데 그때 89년에 베를린 장벽 붕괴되고 이제 서독과 동독이 이제 통일 그런 기류들이 생길 때 동독 지역에서 DA라고 데모크라티셔 아우프브루히라는 단체가 생겼어요. 정치 단체가. 근데 아우프브루히가 이제 그게 독일어로 이제 출발, 시작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민주적인 걸 시작하자. 우리도 이제 동독에서 우리 너무 공산주의 살았으니까 우리도 민주적인 운동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슈레더라던가 바우어한가 같은 그런 나중에 좀 정치 거물로 커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만든 단체예요. 정치 단체. 근데 메르켈이 이제 그때가 26쯤 됐을 거예요. 아마 대학 졸업할 때인데 독일은 그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학사가 아니라 디플롬 과정이라고 석사까지 같이 가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면 석사까지 같이 나와. 그래서 학사, 석사 통합으로 해서 석사가 된 거지. 그래서 그때 석사를 따면서
DA에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정치적으로 이제 활동을 한 거죠. 거의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정치를 거의 그쵸. 거의 졸업 시기에 졸업을 하고 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이 때였어. 그래서 DA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통일하는데 좀 주체적인 역할을 근데 막 뛰어나게 한 것 같지는 않아. 그 당시에는 그냥 그래? 합류를 해서 좀 뭔가 조력을 한 것 같긴 한데 거기서는 특출나는 뭐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DA가 이제 동독 쪽이고 세데우라고 서도 쪽에서는 기독교 당원이 있어요. 지금도 메르켈 총리가 세데우 출신이에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독일에서는 크게 정당이 SPD, SPD라고 세데우라고 있어요. 세데우는 SDU. 그러니까 독일식 발음은 세데우. 그래서 기독교 민족연합. 보통 기민당이라 많이 그쵸. 줄이죠. 그죠? 네. 기민당. 네. 그래서 기민당이랑 DA랑 통합이 됐어요 그때. 그래서 합치면서 이걸 합쳐서 세데우라고 합쳐버린 거지. 기민당으로. 거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민당 당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DA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이 좀 시작이 되는데 그 후에 이제 좀 말이 많았죠. 독일에서도 통일되는 과정에서 뭐 사회민주당이다, 뭐다, 총리 누가 된다 이런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기독교 민주연합에서 비자금 문제가 터졌어. 남성들이 거의 주도로 하는. 그래서 이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 이거지. 원래 보수층에서 그건데 다 잘려 나간 거야. 네. 좀 우리나라도 지금 보수 쪽에서 큰 사람들 다 잘려 나갔잖아. 그죠. 약간 그런 것처럼 다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람을 찾은 거지. 누구를 해야 될 거냐. 근데 메리칼이 그 당시에 이제 대변인을 하고 있었대요. 대변인 정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여성 지도자 그리고 좀 뭔가 어디에 크게 얽매이지 않는 누구의 자식 이런 느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정치적 누구 자식 이런 느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안희정 지금 우리나라도 안희정 막 이런 애들은 뭐 노무현의 자식 이런 느낌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떠나서 좀 우리 새로운 사람 하자 비자금으로 다 문제 생겼으니까 그래서 찾은 게 이제 메르켈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당 대표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앞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지 프론트로. 네.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한테. 뭔가 진실한 이미지가 필요한 거야. 진짜 열심히. 왜냐면 그 전에도 물리학 교수 이력밖에 없고 정치적으로 큰 거물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뭔가 좀 깨끗한 이미지를 찾은 거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두각을 드러내다가 그때 헬무트 총리가 이제 총리직을 잡게 됐어요. 그 세데우 그 기독교당에서. 네. 그래서 메르켈을 환경부 장관으로 앉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환경부 장관으로서 좀 역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래서 환경부로서도 꽤 역할을 드러내다가 그 2007년, 2005년도에 이제 총리가 돼요. 총리까지도 이제 나서게 되죠. 아예 기민당 쪽에서 메인이 된 거죠. 그때부터. 1기 때는 사실 큰 게 없었대요. 뭐 큰 문제 없이 그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큰 인기랄까? 그런 것도 크게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되게 평이했던 것 같아. 사람들 지금 보면. 근데 2009년에 두 번째, 그러니까 재선을 하면서 총리를 재선 때 하면서 막 그거 터졌죠. 세계적으로 그 공황이라 그래야 되나? 뭐 리먼 브라더스랑. 네, 그때 2008년에 공황은 좀 아니고 금융위기지. 맞아. 그런 걸 터지면서 독일이 조금 딴 나라보다는 잘 버텨내긴 했죠. 그러니까 독일이 힘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이제 메르켈이 이거 성공적으로 사실 그거를 메르켈 혼자만이 뭐 한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뭔가 공은 글로 돌아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메르켈에 대해서 좀 재평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2009년, 2010년 이때 막 포브스에서도 세계적인 영향 있는 네. 갑자기 오르내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는 맞아요. 그냥 크게 뭐 없었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 오스트리아 대통령이나 뭐 어디라 그래야 되나, 뭐 프랑스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 메르켈도 사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좀 두각을 드러낸 거죠.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그러니까요. 그 뒤부터는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 네. 그리고 거기서부터도 2010년, 11년 하면서 독일은 어떻게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스, 스페인, 뭐 이탈리아도 좀 불안불안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는데 유로존이 있잖아요. 유럽은. 네. 그러니까 유럽이 통합돼 있으니까 얘네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가 완전히 붕괴됐단 말이에요. 그리스가 무너진 게 일단 이거 좀 메르켈의 업적을 설명하려면 좀 이걸 좀 간단하게 사건을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스가 그
그 리먼 브라더스 세계 위기 상태 전부터 조금 위험한 징조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IMF랑 유로존이랑 뭐 이런 데들 세계은행 같은 데서 네. 돈을 돌려막기를 한 거지, 신용카드로 보면. 그래서 그 전부터 국가 부채가 있는데 이걸 IMF에서 빌려 쓰고 그 IMF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고 유로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거 땜빵 떼우고. 그러니까 IMF에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 전부터도. 야, 이거 위험하다. 그래서 니네 디폴트 온다. 그러면 이게 그 뭐냐, 가게를 그 미지급한다, 지급 못한다는 거죠, 국가를. 네. 그래서 니네 디폴트 오면은 이거 감당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경고를 했는데도 그리스에서는 이거 완전 포퓰리즘적이야, 솔직히. 막 공무원 연금 뭐 이런 얘기 많았죠. 그런 네. 것도 하고 막 그 노인들 복지해준다고 막 돈 막 갑자기 막 주고 이런 짓을 하니까 이제 욕을 먹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도 메르켈이 초반에 되게 강경하게 나갔어요. 이게 그리스에서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데 이런 식으로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책임을 안 지키면, 유로 회원으로서 책임을 안 지키면은 우리는 돈 못 준다. 네. 되게 강력하게 나온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거든요,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메르켈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지도 몰랐고 사람들이 그 귀추가 주목됐거든요. 그리스한테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유럽들이. 왜냐하면 독일이 그 유럽 연합의 가장 큰 지주예요. 어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프랑스가 두 번째예요. 영국, 이렇게. 지금 영국은 나왔지만. 그래서 독일한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졌는데 메르켈이 강력하게 나온 거지. 니들 이렇게 어영부영 책임 안 질 거면은 우리는 돈 못 준다. 당연히 줄 줄 알았는데 처음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도 좀 당황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1차 합의해서 또 1차 합의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해냈어요. 이끌을 냈죠. 돈 얼마 정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리스 내부에서도 이거를 갚기 위해 어떤 앞으로 체계적으로 지불 능력이나 어떤 지불 계획을 세우겠다. 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메르켈이 그거를 이끄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로존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로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로존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모든 유럽 국가들이 같은 화폐를 쓰는 거니까, 물론 자기네들이 물자가 오고 가고 하는 건 굉장히 편하고 여행 다니긴 편하지만, 맞아요. 한 국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힘들면 환율을 어떻게 좀 조정해서 방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경제가 힘들면 환율을 조금 낮춰갖고 우리가 좀 수출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게 변동 환율제의 굉장히 이점이죠. 그런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한단 말이야, 국가들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독일 같은 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로존으로서 혜택을 좀 보고 있는 나라다라는 좀 비판도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면 독일은 전형적인 제조업 국가고, 그리고 거의 수출로 어떤 수출에 대한 의존도도 좀 있는 나라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유로존에서 가장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수출을 할 때 아무래도 그리고 제조업이. 실제로 그 유로존이 통합되고 나서부터 네. 프랑스, 독일, 어떤 영국, 이탈리아 이렇게 그 예전부터 제조 강대국이나 어떤 경제 강대국은 수출이 40% 이상 늘었어요. 그 네. 이후에. 맞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 뭐 스페인, 네. 막 조그마한 나라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은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지. 왜냐하면은 그 국가의 어떤 처음에 뭐라 그래야 되냐, 지폐 가치? 네. 지폐 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고가치 있고 그리스 애들은 가치가 낮은데 이걸 다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1유로로. 음.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휘청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독일이 개입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그리스에 대한 좀 구제 금융 자체를 좀 지원해 줄 수 있었던 이유도 유로존을 통해서 독일이 많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독일이 좀 더 많이 내고 어느 정도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도 그런 일각에서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일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면 그런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일 유로존을 통해서 본 이득도 굉장히 많다라는 식으로 맞아요. 또 얘기도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에서 예. 이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했죠. 니들 네. 어차피 음. 니들이 다 먹은 거 아니냐, 우리 거 뺏어간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것도 일리가 없진 않으니까 네, 사실 맞아요. 독일 입장에서도. 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근데 맞아요. 어쨌든 둘 다 얻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합의해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합의해내고, 사실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리스 금융 사태는 2017년 1월 달에도 3차 합의를 했고, 지금도 IMF 쪽에서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왔대요. 이거를 네. 구제를 해줘야 되나, 다음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게 지금도 네.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리스도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리스가 힘든 건 지금도 힘들지만 여태까지 2차에 걸쳐서 거의 몇백억씩 투자를 했어요, 지금 유로에서.
근데 이게 신통치가 않으니까 사실 요즘에는 중국이 치고 나와가지고 중국이 그리스한테 엄청 투자하더라고. 중국이 거의 유럽급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리스의 항구 있잖아요. 그리스 항구나 어떤 네. 제반 시설들 네. 그거를 중국이 지어주고 네. 이거 우리한테 우리만 쓸 수 있게 해달라. 아, 진짜? 우리가 지분 60% 먹겠다. 어. 그러니까 거의 현대적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는 거야. 음. 그리스에.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또 그런 점이 또 있구나 그리스에 대해서는. 네, 다음 거로는 제가 조사한 게 이게 그리스 사태로 첫 번째로 이제 좀 영향력을 끼치는 게 됐고 네. 이제 두 번째로 좀 시리아 난민 사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리아에서 아까도 푸틴 얘기하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시리아에서 많이 좀 알레포 사건도 있고 좀 사람들이 거기서 솔직히 어떻게 살아? 그죠. 그렇죠. 뭐 거의 1,000만 명 가까이가 난민이 됐다는 얘기를 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가 아니라 2015년까지 네. 독일로 들어온 난민 수가 80만 명을 넘어섰대. 아, 그래서 지금 아마 100만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 그게 한 2년 전이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시리아 난민을 처음에는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냐 이렇게 말이 많았어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도 갑자기 북한이든 뭐 어디서 중국이든 갑자기 온다고 해봐. 그거 엄청 부담이거든. 그죠. 엄청 사회 혼란이고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렇게 온다면 정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니까 또 네. 나가서 세계 전체 문제니까 사실 시리아가. 근데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합의를 이끌어낸 게 사실 메르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더블린 협약이라고 네. 그 난민이나 포로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그 보내줄 것이냐에 대한 사실 세계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네. 더블린 협약에서는 네. 그 난민들이 처음으로 그 유럽에 오면은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 사실 거기에서 받아줘야 된다는 게 그 원칙이거든요. 원칙이구나, 그게. 네. 그래서 시리아에서도 오면은 거의 다 그리스나 뭐 이탈리아나 이쪽이잖아. 네, 그죠. 뭐 헝가리든 뭐 네. 루마니아든. 네.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은 받쳐주기가 힘들고 아까도 방금 전에 그리스 사태 얘기했으니까 네. 그리스도 지금 자기네들도 막 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네. 구제구명해야 되고 지금 그죠. 국가 비채도 난리인데 음. 그런 받아줄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네. 메르켈이 그 약간 좀 리스크를 안고 간 거지. 우리가 더블린 협약을 어기더라도 이거는 유럽 전체가 아니면 이 사회 전체가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 시리아 문제가 사실 걔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가져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 놀란 거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란 거야. 처음에는 솔직히 유럽에서 왜냐하면 스웨덴이나 저 영국이나 이 뒤쪽까지는 사실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맨 처음에. 네. 근데 시리아 쪽에서 막 그 난민들 처음에 강 건너다가 막 죽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 네. 애기들도 막 죽고 막 사진 올라오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메르켈이 우리가 그러면 결단을 내리자 해서 엄청 지금도 독일이 1위예요. 난민 받아준. 맞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터키가 1위인가? 아, 터키가 1위일 거야. 터키가 1위고 독일이 2위고. 아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게 최근에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난민을 많이 받으니까 최근에 뭐 피용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프랑스. 르펜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반 그런 난민 정책을 피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도 독일에서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갖고 그런 여론들이 그래서 메르켈도 어떻게 보면 그런 국민들의 그런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적당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난민을 어느 정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처음에 받아들일 네. 때는 이제 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가다가 요즘에 음. 메르켈 지지가 확 떨어진 거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베를린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집단 강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80명에서 여자 한 명 막 강간하고 그죠. 예. 막 그 베를린 사람이거든. 그래서 바로 옆 나라 프랑스에서도 뭐 버스 그러니까. 리스에서도 뭐 사람들 치워 죽고 그랬잖아요. 아니 독일 사람들 그 입장에서는 그냥 받아줬더니만 이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죠. 예. 그럼 열받지 나 같아도. 거기다가 또 저기 얼마 전에 쾰른에서도 버스 그 자살 사건이 있었고 베를린에서도 자살 폭탄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 많았구나. 테러하는 사건이 테러 사건이. 네. 그게 그 프랑스 파리인가 거기 한 번 있지 않았어요? 프랑스. 네, 그때도 완전 크게 났었죠. 뭐 클럽에서. 그거 이후에 또 최근에 독일에서 또 터진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여론이 이거 메르켈한테 책임이 있다. 이거를 네.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된 네. 거죠. 왜냐하면 또 시리아 난민들한테는 돈도 줘요. 생활비 같은 거. 왜냐하면 그 거주지도 주고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게 추정치가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200만 원 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음. 그러니까 나도 가고 싶더라고. 그 200만 원 넘게 주면데. 그러니까 이게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치. 네. 결국에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총리 재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네. 독일도 새로 뽑아요. 네.
사실 사람들 여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야 터키나 아니면 시리아나 저기 난민들이 이 왔으면 그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민들도 왔으면 네. 이게 거기서 내전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문제가 없어지면 바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나 봐. 좀 강경요원으로 돌아선 것 같긴 한데 사실 당연한 말인데 좀 그런 그냥 태도를 취하는 거지. 나는 그래도 난민에 대해서 너무 포용적이지만은 않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네. 지금 메르켈은 네. 사선을 위해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또 뭐 이걸로 포브스에서 2006년이랑 11년 빼고는 2006년부터 계속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자 1위 하더라고. 여성 인물. 하여튼 시리아 난민이랑 그리스 구제금융 그걸로 이제 어떤 정치적인 능력을 인정받았죠.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떤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좀 그 인기가 떨어짐에도 좀 사람들한테 추앙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거야. 탈원전을 했어요. 탈원전 선언했거든요. 독일이 2006년에는 전체 에너지 비율에서 원자력이 26.2%였거든요. 26.2%. 네. 우리나라는 50% 될걸요? 원자력? 그죠. 우리는 뭐 전기나 이런 거 사실 원자력 없으면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지으려고 하는데 뭐 지금 그 한국지리 배울 때 네. 원자력이 40%고 화력이 거의 50%인가 그랬어. 나머지 수력 막 이런 거 한 6%막 이러고. 하여튼 26%였는데 독일이 네. 탈원전을 선언하고선 그 노력을 계속 하니까 2011년에 14.1%까지 줄였어요. 원자력의 비중을. 거기는 그러면 뭐 어떤 걸로 생산하는 거야? 거의 화력이지. 화력이에요? 거의 화력이랑 이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 이런 건데 태양열 같은 것도 높이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 한 4% 정도 올랐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지금 기술력으로는. 그죠. 전체를 대체하기엔. 그래서 맞아. 화력으로 많이 가는데 원자력이 어떤 그 위험성. 그런 거 우크라이나에서도 한번 터졌잖아요. 옛날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뭐야. 그 후쿠시마 전에 그 러시아 체르노빌. 체르노빌 네. 맞아. 체르노빌 맞아요. 사건이나 그 후쿠시마 원자력 사건이나 이게 한 번만 터지면 난리가 나니까. 그죠. 진짜. 그러니까 화력으로 대체를 하는 추세고 그리고 독일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아직 큰 성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퍼센트를 높이고 있으니까 좀 다른 국가들한테 좀 귀감이 되는 것 같아. 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욕 먹을 게 없어요. 탈원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찬성하는 것 같아. 이렇게 탈원전을 선언했고 그 전체 17개 정도를 시범 운행했었는데 여기 중에 9개는 그냥 아예 중단을 해버렸고 8개는 지금도 이제 중단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진행 중이고 점점 줄이는 상황이고 이게 참 신기한 게 탈원전 같은 거는 메르켈이 주도한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옛날에 환경부 장관 할 때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전부터 아래로부터 대중적 요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신문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거. 후쿠시마 전까지도 얘기 있었는데 후쿠시마 이후로 완전히 터진 거지. 아래로 우리는 원자력 말고도 다른 걸로 대체하자. 근데 그거를 메르켈을 받아준 거죠. 사실 이게 소통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메르켈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도적으로 한 것도 되게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 아래로부터 들어온 거를 사람들 소통해주고 이거를 이끌어갔다라는 점에서 좀 이건 진짜 거의 완벽한 것 같아.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 저는 그런 환경 같은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맞아. 중국이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환경적인 요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지 않고 경제 살리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게 장기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 몇백 년 뒤의 문제니까 환경 문제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공감대를 가지고 되게 감수성을 가지고 대할 수 없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시민의식이 좀 성숙해야지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운영해야 된다고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새롭게 만드는 쪽으로 이제 예산을 투자하면은 산업 발전을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보면 덜 투자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쪽을 투자하면 한쪽은 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또 이렇게 허용을 하고 그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지도자로서 그걸 뭐 반대하는 사람들을 또 무마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게 그쵸. 이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대단한 것 그게 같아요. 정치적으로 네. 가장 중요한 능력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라는 그 자이퉁 그 신문을 봤는데 네. 거기는 조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랑 그 저도 놀란 게 좀 완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뭔가 환경에다가 뭔가를 투자하고 이러면 경제를 죽이고 이거를 그래도 우리 자연 좀 어떻게 하자. 네. 그래도 이런 느낌인데 네. 사실 거기는 환경도 약간 창조 경제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술들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어떤 생리적으로나 사람들 생물학적으로나 도움되는 식으로 가자. 이것도 큰 산업의 하나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 산업인 동시에 자연 보호까지 하는 것이. 그래서 뭔가 그냥 보호한다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떤 4차 혁명이라 그러죠. 맨날 요즘에 네. 그런 차원의 하나로도 보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나 네. 뭐 환경 문제는 사실 앞으로 더 중요해질 텐데 그렇죠. 그게 장기적으로 100년 후라기보다는 이미 독일이나 이런 선진국들에서는 한 10년, 20년 안에도 이게 큰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있고? 메르켈을 네. 통해서 뭔가 독일도 더 자세히 좀 알게 된 것 같고 네. 뭐 우리나라가 어떤지 좀 현실 네. 인식하는 데도 참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또 이 기획은 사실 네. 본질적으로는 네. 궁극적으로는 네. 우리의 리더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네. 사실 그 질문과도 좀 연관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오늘 말한 것 중에 뭐 너무 정리가 안 된 거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네. 여기서 중요한 것들 좀 네. 아니면 또 푸틴이나 네. 제가 말한 메르켈이나 여기서 네. 중요한 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런 건 진짜 잘했다 이런 점들은 좀 본받을 만하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면 하나의 또 어떤 뭐라 그럴까 기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또 새로 뽑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푸틴하고 메르켈은 좀 상반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완전 반대지.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양 극단의 진영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지도자를 원하시고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아까 한비가 말한 대로 진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도 그렇고 스트롱맨이 중요시 되는 사이기도 하고 그런 메르켈 같은 이런 캐릭터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어떤 지도자가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네.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떤 저희가 한 방법대로 또 저희 이번에 대통령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네. 살아왔는지 네. 또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말로는 다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삶으로 하기는 힘든 거거든. 네. 삶으로 그런 척하면서 살아온 거면 사실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 그래서 좀 과거의 행적 같은 걸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클리픽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이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이제 블로그 이제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많이 방문해 주셔서 뭐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그러면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고 2부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